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 사는 사카이 히데키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단란한 가정의 품 안에서 지내고 있는 평범하고 밝은 대학생이지만 어머니의 결혼 전 저는 미혼모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고통받으며 지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야 들을 수 있던 진실이지만 아버지는 유부남인 걸 속이고 저희 어머니를 만났던 불안당이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건 알았을 때는 이미 헤어진 후였죠. 어머니는 저를 낳은 후 고향 아타미시로 돌아갔습니다. 아타미시는 일본의 3대 온천 도시라고 불리는 곳으로 어머니는 고향의 지인분을 통해 소개받은 온천 료칸에 취직해 할머니와 함께 저를 키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고 여자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몇몇 어르신들은 저희 어머니를 마치 더러운 여자 보듯이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저보고 너 사생아라던데? 라고 대놓고 놀리며 저를 괴롭히는 것에 재미를 들였죠. 나중에는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했고 그날도 여김없이 저의 이마를 툭툭 치며 키득거리고 있었죠. 저는 반항심을 드러내며 저항했습니다. 괴롭히던 아이들이 저를 때리려던 찰나 아이들 중 가장 큰 아이의 손목을 꽉 쥔 성인 어른이 엄격한 눈초리로 너희들 뭐하는 거냐라고 엄하게 물어보더군요. 커다란 덩치에 무서운 인상의 아저씨가 등장하자 아이들은 금세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30분이 넘도록 아이들에게 훈계했습니다. 아이들은 재빨리 도망갔고 아저씨는 제 옷을 털어주면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는 요 앞집에 살고 있으니 언제든 괴롭히는 놈들이 있으면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온천여관에서 여러 가지 자비를 도우면서 동네 아주머니의 집에 하숙하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일이 끝나면 저랑 자주 놀아주시고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것을 자주 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동네 아이들이 저를 괴롭히려고 할 때마다 귀신같이 나타나 째려보며 아이들을 내쫓곤 했습니다. 처음엔 아저씨가 워낙 일본어가 유창하셔서 외국인인 줄 몰랐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한국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아저씨에게 한국인인데 왜 여기 왔냐고 물어보니 그리운 사람이 있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저씨는 슬픈 표정을 짓고 계셔서 어린 저도 그 표정을 보면 꼬치꼬치 캐묻기 어웠습니다. 비밀이 많은 아저씨였지만 저에게는 어린 시절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님도 아저씨께서 저를 돌봐준다는 사실을 알고서 감사하는 마음에 화과자를 선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마우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줍시다. 남자 만날 생각 없어요? 내가 진짜 착실하고 생활력 있는 놈 아는데. 아, 이미 알고 계시려나? 아저씨가 소개해 주려는 사람은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여관에서 가까운 선술집에서 일하는 요리사였습니다. 그 선술집 요리사가 저희 어머니에게 호감을 품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게 먼저라면서 죄송하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2달 후 저희 어머니는 그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의 운동회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운동회는 주말에 열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참석하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온천 료칸에서 일하는 저희 어머니는 오히려 주말이 더 바빴습니다. 원래대로면 대신 가줄 할머니 또한 이때 친구분들과 여행 일정이 있었기에 저희 어머니는 무척 고민하셨습니다. 고민하고 있던 우리 어머니에게 저희 아저씨가 운동회에 대신 가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자기는 쉬는 날이라 괜찮다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저씨에게 너무 감사해하며 고개를 여러 번 숙이면서 감격해 하셨습니다. 운동회 날 저는 아저씨 덕분에 시선을 한눈에 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아저씨가 가지고 온 도시락은 우리 반 아이들과 학부모의 시선을 순식간에 집중시켰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을 만들어 챙겨주시긴 했지만 아저씨가 가져온 도시락은 전문적인 도시락 업체가 만든 것 마냥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신이 난 저는 엄마한테도 보여주고 싶다고 휴대폰으로 찍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제 소원대로 휴대폰으로 찍어 엄마에게도 보내주셨어요. 운동회가 끝날 때쯤 어머니가 급한 발걸음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저씨한테 너무 감사하다면서 저를 위해 이렇게 좋은 도시락까지 사오실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저씨의 대답은 어머니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산 거 아닌데요? 다이스케가 만든 겁니다. 다이스케는 어머니를 좋아하는 선술집 요리사였습니다. 아저씨가 운동회에 대신 가주겠다고 하자 그분이 직접 도시락을 싸주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준 걸 가져온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무척 당혹스러워하는 눈초리였지만 제가 도시락을 엄청 마음에 들어하자 무언가를 고민하는 눈초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그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면서 식사 대접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분은 결국 첫 만남에서 저희 어머니의 호감을 사는데 성공했고 몇 달 뒤엔 마음까지 얻는데 성공하여 연인이 됐죠. 선술집 요리사분은 부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오신 분으로
무척 사람이 좋고 따뜻했습니다. 1년 반 뒤, 엄마의 남자친구는 정식으로 식을 올리고 저희의 새아빠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두 사람이 큐피트가 되어준 한국인 아저씨도 있었죠. 기쁨도 잠시,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한국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저씨가 떠나는 날 2시간 가까이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저씨와는 그 뒤로도 이메일로 연락을 하고 지냈지만 반년 뒤 갑자기 연락이 완전히 끊기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섭섭했지만 부모님들은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그 뒤 아저씨는 저의 이복동생이 태어나고 그 아이가 유치원이 들어갈 때까지도 계속 연락하지 않았죠. 대신 나이차가 많이 나는 귀여운 여동생이 빈자리를 채우며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죠. 하지만 이런 저의 소소한 행복은 한순간의 재앙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2021년 7월 초, 연이어 내리는 폭우 때문에 제 동생도 저도 유치원과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나간 부모님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아 걱정되었습니다. 일본 규슈와 혼슈 서남부를 중심으로 7월 1일부터 엄청난 폭우가 내렸고 홍수가 나 도시가 아예 잠겨 구조 작업이 벌어지는 지역들이 있었죠. 타지에 나간 남편이 실종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어머니 친구분이 걱정되어 잠깐만 다녀오겠다고 나가더니 지금까지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금방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동생은 졸린 눈으로 알겠다고 다시 꼬물거리며 이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센 비바람을 맞으며 어머님 친구분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심해 바지까지 젖는 걸 보고 장화를 신고 나오기 잘했단 생각을 했죠. 제 귀에 바람에 섞여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잠깐 들렸다 사라져 의아해하고 있는 도중 저희 동네 슈퍼 아저씨가 자길 따라오라고 급히 말하며 혼비백산된 얼굴로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아저씨에게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면서 왜 이러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는 일단 날 따라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제 손을 엄청난 소나기 힘으로 꽉 잡고 달리더니 사다리를 타고 오르게 하는 등 끊임없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고지대 위에 올라온 저는 사람들과 소방관들이 모여있는 곳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순간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 굉음의 주인공은 바로 산사태였습니다. 느닷없이 밀려든 산사태로 사람들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산산이 부셔지는 모습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토성유를 정통으로 맞은 주택들은 마치 녹아 없어지듯 사라지고 전신주가 성냥개비 마냥 꺾이는 장면이 이게 정말 실제 장면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여동생 마유미가 생각났습니다. 마유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절망에 빠진 저는 주택가 쪽으로 다시 내려가 여동생을 구하려고 내려가려고 했지만 아저씨들이 저를 놓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십 분을 울면서 저항했다가 또다시 덮친 산사태의 눈앞에서 작은 어린 여자아이가 휩쓸려 가는 걸 보고 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 환각을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눈을 뜬 저의 앞에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부모님을 보자마자 저는 마유미 이야기를 하면서 구하러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며 마유미는 살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새아빠가 내가 하루가 지나도록 한참을 일어나지 못해 엄마가 엄청 걱정했다며 헬쑥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곧이어 제 옆자리 병상에 누워있는 마유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린 저는 마유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유미도 오빠가 깨서 다행이라고 웃었지만 어쩐지 힘은 없어 보였어요.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고 불안해했지만 새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하셨습니다. 다만 구조된 지 얼마 안 돼서 기운을 못 차린 거라고 무슨 일이 생겼으면 제 옆에 누워있지도 못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도한 저는 마유미의 손을 꼭 잡고 하느님에게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너 마유미를 누가 구한 줄 아니? 새아빠는 저를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눈으로 쳐다보다가 곧이어 등장한 남자의 얼굴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한 그의 얼굴. 바로 한국 아저씨였습니다. 새아빠는 한국 아저씨가 마유미를 구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사태가 벌어진 지 몇 시간 후 소방관들도 인력 부족과 험난한 상황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한 남자가 우리도 돕자라면서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구조작업을 도왔다고 합니다. 마치 구조작업을 예전에 해본 것처럼 능숙했던 남자는 진흙더미를 헤치고 생존자를 2명이나 찾았고 그가 발견한 생존자 중에는 마유미도 있었다고 해요. 추가 투입된 자위대 구조대원들마저도 포기하고 싶어 할 만큼 힘든 상황이었지만 끝내 실종된 사람까지 구해내는 그를 보며 사람들은 경악했고 마유미의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허겁지겁 현장에 가보니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저의 한국 아저씨였던 것이죠. 한국 아저씨는 일본에 오기 전 한국에서 구조대원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같이 살던 일본인 와이프분이 돌아가시자 일을 관두고 폐인처럼 생활하시다가 와이프분의 고향인 아타미시에서 생활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 가족과 인연을 맺은 것이죠. 저는 오랜만에 만난 아저씨를 보고 너무 기뻐 바로 와락 안겼습니다. 아저씨는 이메일을 잃어버리고 나서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문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메일을 이용하여 소통하는 게 흔했기 때문에 이메일을 잃어버리면 사실 연락할 방도가 없었죠. 아저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다시 저희를 보러 일본에 왔다가 하필 그때 산사태가 일어나 구조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저씨는 현재 아타미시에 돌아와 다시 온천 료칸에서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저씨의 계획은 석 달 정도만 머물고 가는 것이었지만 어쩌다 보니 제가 대학을 진학할 때까지도 계속 일하고 있다면서 머리를 극적이시며 멋쩍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신 아저씨가 오래오래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